자, 다시 한번 혁신 콘서트에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 저는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장세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자리는 도전과 혁신을 주제로 토크와 강의 그리고 음악이 함께 있는 콘서트입니다. 특히 오늘의 출연자는 인사혁신 처장님을 비롯해서 국립현대미술관 그리고 국립국악원 등에서 직접 일을 하고 계신 공무원들이 함께 하시는데요. 자, 공무원이란 직업에 관심이 많으신 여러분들께는 더욱더 뜻깊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토크 콘서트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인사처장님과 이따 질문과 답을 나눌 시간이 있는데요. 이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이근면 혁신처장님께서 직접 쓰시고 사인을 해주신 인턴에서 100% 취업 성공하기 책을 직접 선물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감 토크를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의 상상력이 필요한 무대입니다. 자, 공직박람회 오셨지만 지금 약간 정신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제 얘기에 좀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 눈을 감고 상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눈을 감아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파란 하늘이죠. 요즘 가을 날씨 참 좋습니다. 흔들리는 풍경 소리 그리고 상큼한 레몬티 한 잔 모두 잘 그려보셨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공감 토크 무대로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국악 연주자 이명훈 씨를 모시겠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대금 연주소 레몬차 향기 어떠셨나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 연주자 이명훈 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제가 들어보니까요, 평소에 생각했던 그 음악 시간에 예전에 듣던 국악과는 조금 다른 신선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퓨전 국악 음악 어떤 건가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뭐 전통의 굉장한 매력도 있지만 퓨전 음악이 요즘에 국악기가 많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많이 다가가기 위해서 음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뭐 대중 여러분들이 국악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잘 알 수 있도록 만든 음악이 아마 국악의 퓨전 음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연주를 해주셔서 그런지 벌써부터 뭔가 더 눈빛이 반짝반짝해지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아무래도 이제 토크 주제와 맞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이명훈 연주자에게 음악적 도전이란 음악적 도전이란 5글자로 표현해 주시죠. 5글자입니다. 5글자요? 네. 5글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네, 꿈을 향한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네. 꿈을 향한 길, 네. 음악적 도전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게서 이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꿈이라는 걸 다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뭐 10년 뒤에, 20년 뒤에 뭐가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을 텐데, 제 음악적인 도전이라는 게 이제 저도 이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고 하지만 제가 앞으로 10년 뒤에 어떤 뭐 더 큰 활동을 위해서 또 꿈을 꾸고 있거든요. 그 꿈을 위해서 계속적인 도전을 이런 퓨전 음악도 만들기도 하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을 하시면서 실패도 하기도 하고 그런 역경과 고난을 겪으면서 그 꿈을 이루는 게 도전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퓨전 국악 음악에서 오늘 함께 오신 분들의 그런 뜻과 같이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그렇다면 국악을 하시는데요. 전통을 계승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 어떤 연관 관계가 있을까요? 네. 네, 어려운 질문이죠. 네, 사실 이 전 질문도 굉장히 어려웠지만 제가 빠르게 답을 했죠. 네. 얘기를 미리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네, 전통이란 게 보통 이제 잘 보존하고 계승하면서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정말 전통의 매력이라는 게 확실하게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제 대금 소리라는 거를 이제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테지만 이제 전통 음악의 대금 독주곡도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잘 보존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를 잘 발전시켜서 되게 뜻깊게 된 일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 조선 시대에 선대 왕들을 기리는 그런 제사 음악인 종묘제례악이라는 음악이 있어요. 네, 종묘제례악. 저희 국악이 원래 중국에서 들어왔다고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 중국에서 들어온 음악을 저희 그 세종 시대에 이렇게 잘 우리만의 것으로 우리만의 매력적인 그런 구조들을 만들면서 해서 굉장히 독창성이 있고 창조적이다 해서 유네스코 지정이 된 그런 음악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통이란 게 꼭 어느 분야에나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되게 중요한 좋은 점들은 자꾸 이어오면서 발전을 시키면 그거에 또 하나의 또 다른 전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전통도 잘 지키면서 좋은 점만 또 끄집어내서 매력적인 걸 또 만들어서 또 새로운 전통을 만드는 게 또 젊은 학생분들이나 젊은 분들이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오늘 의상을 입고 왔는데 멋지세요. 네. 술띠 하나만 둘렀어요. 이게 보통 이제 그냥 정장 옷 같은 건데 이런 거 하나 두르는 거 자체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그러니까요. 약간의 전통이 가미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 의상까지도 신경 아주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썼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저희가 퓨전 음악, 퓨전 국악을 들으면서 정말 국악의 그런 역사도 어느 정도 배운 것 같고요. 네, 퓨전 국악이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잘 들어본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름다운 음악 많이 들려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첫 곡이
힐링이라는 음악이었고요. 여러분들 이제 뭐 일상에 지쳐 있는 분들에게 힘이 되라는 의미에서 따뜻한 음악 들려드렸고, 제가 마지막 곡으로 그냥 아까 소개해주신 레몬티라는 곡이 아, 이제 소금곡인데 네. 순서가 좀 바뀌었죠. 레몬티라는 곡 들려드리면서 즐겁게 감상하실 수 있으니까 박수 치셔도 되고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금 연주의 힐링에 이어서 레몬티라는 소금 연주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네, 이명훈님의 멋진 소금 연주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른해질 수 있는 오후에 아주 상큼한 정말 레몬티 같은 곡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공감 토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좀 띄워드릴까 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 네. 이분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이어서 작품 설명도 있을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국립현대미술관이 과천에만 있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수 있을 텐데요. 경복궁, 그러니까 서울관이 있죠. 경복궁 바로 옆에 2013년 말에 개관을 한 국립현대미술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주 실험적인 동시대 미술을 전시하고 또 운영하는 곳인데요. 이곳을 아주 총괄 모두 담당하고 계신 이지윤 디렉터님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자리해 주시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림이 바로 이거였는데요. 마릴린 먼로고요. 자, 이걸 그린 사람이 누군지 바로 우리 이지윤 디렉터님께서 여러분들께 아주 심화적인 토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공직자 박람회에서 만나 뵌것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저 너무 착한 공무원인 것 같아요. 열심히 뛰어오느라고 저희 패스까지, 문화관광부 패스까지 이렇게 들고 여길 뛰어나와서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에게 오늘 부탁을 받은 거는 앤디 워홀의 이노베이션, 혁신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했을 때 물론 앤디 워홀은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뭐 혁신 뭐 이런 부분에 굉장히 알려지신 분인데,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술가들은 다 혁신적인 사람입니다. 또는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마다 계속 새로운 예술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티스트가 혁신적이지 않다, 죄송하지만 살아남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아주 짧은 주제로 한 5분 동안에 걸쳐 여러분에게 도대체 왜 앤디 워홀이라는 사람이 혁신적인가, 그리고 제가 다 잡은 그 단어 Outbreaker 이라고 얘기하는 이게 도대체 뭔가라는 부분을 여러분께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Outbreak가 뭘까요? 브레이크는 뭐 꺾는 거잖아요. 근데 Outbreak 하면 정말 더 꺾는 사람이죠. 완전히 뭔가를 변화시키는 것보다 더 나간 사람을 보통 Outbreaker라고 하고, 멜콤 글라드윌이라고 한 사람이 티핑 포인트라고 쓴 책 이후에 나왔던 Outbreaker라는 책이 한국에도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앤디 워홀의 한번 이미지를 보면서 왜 앤디 워홀이 이 시대의 아웃브레이크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인터넷에 가면 뭐 너무너무 많은 이미지가 있지만 최근에 또 한국에서도 이런 전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익숙한 광고를 많이 보신 이미지를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쓰는 모든 이미지는 어떤 카피라이트를 갖고 있지 않은 인터넷에 있는 것만을 또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자, 너무나 많이 보셔서 여러분이 이 마릴린 먼로의 얼굴은 이미 여러분에게 굉장히 익숙한 얼굴이 됐고 이미지가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대체 여러분이 앤디 워홀의 이 마릴린 먼로 포트레이트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우선 내 말은 예뻐 보인다, 아니면 정말 뭔가 새롭다, 아니면 아니 이 작품이 왜 1000억 원이나 돼야 될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아름다운가요? 크게 예 아니오라도 한번 저에게 반응을 주시면 좋겠어요. 아름다운가요? 재밌어요. 아, 예 아니오가 반반. 또 너무너무 익숙해서 도대체 이게 왜 예술이어야 돼요? 나에게는 여전히 고호의 해바라기가 페인팅 같고 이거는 그냥 싸구려 이렇게 프린팅해서 하는 광고물 같아요 라고 하는 분도 예 아니오로 대답 한번 해주세요. 그쵸? 여전히 논란이 많은 작품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앤디 워홀이 살아서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옆에 있다면 아주 좋아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마릴린 먼로 이 작품은 언제 앤디 워홀이 그렸냐면 1962년에 마릴린 먼로가 딱 죽었을 때, 바로 죽기 전에 4개월 전에 마릴린 먼로를 처음으로 실크 스크린에 밀어서, 실크 스크린이라는 건 판화를 얘기합니다. 오일 페인팅이 아니라 판화를 찍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마릴린 monroe가 1962년 6월에 죽은 거예요. 죽은 다음에 20개 이상의 앤디 워홀의 마릴린 monroe 시리즈, 여러분이 지금 인터넷만 치면 너무너무 많은 다양한 색깔의 마릴린 monroe가 나옵니다. 자, 요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는데, 우선 앤디 워홀은 여러분 이렇게 인터넷만 찾아봐도 다 아실 수 있는 정보들 있죠. 유고슬라비아 출신의 이주민이었고 미국에 와서 정말 굉장히 가난하게 어렵게 살았고, 하지만 14살의 아버지를 잊고 나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래도 카네기 멜론이라는, 지금은 카네기 멜론이고 옛날엔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커머셜 아트란 건 뭐냐면 광고 같은 거 만드는 그런 아트를 학부만 졸업하고, 정말 22살에 졸업하자마자 밥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보그에 들어가서 그림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로 굉장한 성공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일러스트레이터로 일을 하다가 정말 아니다, 뭔가 나만의 거를 만들어 보겠다고 일러스트레이터로 그만두고 나와서 만들기 시작한 첫 번째 시리즈가 1962년에서 68년까지 정말 심각하게 했던 실크 스크린.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그림은 다 자기 손으로만 그리고 내가만 그려야 되는 게 유일한 작가의 특징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리지널 하면 나만 그려서 만들어주는 것들을 했어야 됐는데, 실크 스크린이라는 거는 복제 미술이에요. 복제. 그냥 계속 이렇게 찍으면 되는 거예요. 복제 미술을 오리지널 미술이라고 얘기하는 그 서양의 뉴욕의 한복판에다가 마치 폭탄을 던지듯 복제 미술이 갖고 있는 오리지널리티성을 앤디 워홀이 만들기 시작한 거죠. 인상도 참, 그쵸? 굉장히 저는 착하게 보이는 오늘 앤디 워홀의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찾으시면 정말 머리가 막 하늘로 쏟고 요즘 펑크하는 어떤 사람보다도 더 기가 막힌 패션 감각을 가졌던 그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린 게 좀 이미지가 쭈그러져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다 아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마릴린 monroe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캠벨 숲. 여러분, 이거를 그림이라고 그려서 뉴욕의 모마, 구겐하임 이런 데 있을 때 이걸 냈을 때 사람들이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사진으로 찍으면, 그때는 사진기가 너무 많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사진으로 찍으면 되는데 뭐가 차별성이 있을까? 캠벨 숲을 그렸어요. 더 심각한 거는 박스에다가 하인즈 도마도 숲을 그린 걸 손으로 다 그려서, 여러분 이거 자세히 보면요, 손으로 그린 자국이 조금 보여요. 그러니까 진짜 모마 가서 아이고 이거 하인즈 박스 갖다 놨구나 이러지 마시고 잘 보면 손으로 그린 티도 좀 나요. 그렇게 하다가 또 이제는 앤디 워홀은 사실 평생 크리스찬이었어요. 정말 게이인데 어떻게 교회를 열심히 가느냐? 상관없죠. 자기의 믿음을 갖고 평생 교회를 가면서 이런 2쪽짜리 재단화에 톡하는 마릴린 monroe 딥티크를 만들었는데, 마릴린 monroe가 죽고 나서 그 수많은 20가지의 포트레이트를 만드는 동시에 이런 작품을 만들어서, 하나는 정말 화려하게 살고 있는 마릴린 monroe를, 하나는 어떻게 보면 죽어서 기억에 남을 법한 그러한 2쪽짜리 교회에서 보통 보는 재단화라고 하는 형식의 딥티크 작품도 만들기도 했죠. 또 1972년에는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처음으로 방문할 때 이미 그는 유명한 사람들의 포트레이트를 굉장히 많이 그렸기 때문에 초상화, 닉슨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마오쩌둥을 만날 때 드린 선물이 이 작품이죠. 이제 작가가 옛날에 루벤스가 정말 그 굉장한 외교적인 역할을 많이 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그려가지고 어떤 전쟁하지 말자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그림을 써서 그림이 외교적인 수단으로 쓰여있던 것처럼, 앤디 워홀도 이제 한 10년 동안 실크 스크린으로 열심히 밀고 하면서 앤디 워홀이 이제는 마오쩌둥의 포트레이트까지 해서 국가적 사신의 그런 작품까지 하는 대단한 작가가 되기도 했죠. 자, 여기서 우리가 공통점이 뭐냐는 거죠. 왜 브레이크 정도가 아니라 아웃브레이크가 됐냐면, 정말 신성하게 생각하는 오리지널리티를 가진, 손으로 그린 것만 그림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완전히 판화로 찍어대는, 심지어 팩토리라는 그 앤디 워홀 작품에는 작품을 누가 산다 그러잖아요. 막 찍어내면 바닥에 많이 떨어지잖아요.
어시스턴트가 막 갖고 가요. 상관없어요. 앤디 워홀이 자기 작품은 파는 사람한테 그걸 직접 갖고 가서 그 자리에서 사인만 해준 게, 사인이 있는 거는 앤디 워홀이고 사인이 없는 바닥에 있는 거는 아니었다고도 해요. 자, 굉장한 도전이죠. 그 뉴욕의 어마어마한 곳에 이주민 출신의, 유고슬라비아 출신의 앤디 워홀은 정말 복제 시대의 예술이란 이런 거다라는 그런 새로운 돌직구를 던졌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언제나 예술에는 작가만의 고유한 추상적인 세계나 철학적인 내면의, 이게 아닌 거죠. 캠벨수, 뭐 마릴린 모노, 이게 다 뭐예요? 대중시대, 이 정말 산업시대에 떠오르는 새로운 아이콘들이었어요. 즉 대중문화, 미국이 만들어낸 자본주의의 그 대중문화의 내용이 그림의 주제로 사용했다는 것이 가장 또한 중요한 브레이크 했던 부분이기도 한 거죠. 자, 이 앤디 홀이 단지 브레이크만 그 당시에서 유명했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계속 보여주는데,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그냥 어디 뭐 이렇게 지하철 타고 가다 광고, 뭐 텔레비전, 요즘 뭐 광고하는 사람들 중에 앤디 홀의 영향을 안 받은 사람이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쳐서, 아까 제가 아름다우세요, 예쁘세요, 뭐 이런 거 했을 때 좋다 나쁘다 생각을 하기도 이상할 만큼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에게 너무나 대중화되고 가까워져 있어서 이게 예술인가 할 정도의 접근을 우리에게 했고, 그 다음에 그러한 영향력이 지금 21세기의 대중문화를 만드는데도 굉장히 큰 기여를 한 부분이, 그가 브레이크 한 정도가 아닌 아웃브레이크를 만든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그의 혁신성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지은 디렉터님, 강의하시는 내내, 공감 토크 하신 내내 진짜 모든 분들이 집중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자, 저도 잘 들었습니다. 강의 내용에도, 토크에도 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앤디 워홀의 그 혁신성, 어떻게, 왜 그렇게 나올 수 있었는지 그 부분 조금만 다시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중문화를 정말 우리가 막 그 콧대 높은, 거리가 정말 먼, 가까이 가기에 멀고 먼 당신 같은 그 어려운 미술을 굉장히 우리 가까이 오는 대중문화를 미술의 주제로 썼다는 부분이 정말 혁신적이고, 그 파퓰러 컬처는 팝 아트, 여러분이 지금 아시는 팝 아트를 만들고 그 팝 아트의 연결이 지금까지 왔다는 게 가장 혁신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혁신이 벌써부터 수십 년 전에 그 앤디 워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게 더욱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지훈 디렉터님은 개인적으로 그 많은 작품 중에 어떤 작품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는 아마 제가 좋아하는 거 어떤 거 하는 미술관의 그 큐레이터로 또 디렉터로 일을 하면서 뭐 하나를 좋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제 너무너무 많은 게 보이고 이것도 감동적이고 저것도 감동적인, 그래서 사람들이 왜 모든 게 다 좋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요. 저는 그 어떤 제가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앤디 워홀을 만든 거에 대한 맞는 건 제가 보기엔 태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한 번쯤은 스크린을 해서 뭐 작품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은 뭐 사진이 너무나 카메라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작품들이 여러분이 찍어도 와 내가 찍어놓고도 이거 너무 잘했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 좋은 작품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 혁신적인 작가들, 앤디 워홀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많은 작가들이 정말 그 중요한 아웃브레이커인 이유는 그들의 정신과 태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앤디 워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57년이라는 굉장히 짧은 삶을 살고 간 그분이시긴 했는데, 사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똑같은 일괄된 그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프린트뿐만이 아니라 벨벳 언더그라운드라는 그런 영화도 66개나 만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CF도 만들었고요. 오일 펜딩도, 굉장한 다양한 종류의 거를 만들었지만 자기 중심 안에 있는 그 대중문화에 대한 부분을 정말 그림의 어떤 주제로
했다는 그러한 혁신성이 그의 미술을 놀랍게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에 가장 좋아하는 작품을 선정해 주시는 건 약간 좀 피하시고 그의 태도 일괄적이고 그리고 계속 시도했던 그런 도전 정신들 이런 거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공감 토크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공감 토크 진행해 주신 국립현대미술관 경복궁 옆에 있는 서울관을 총괄하고 계신 이주윤 디렉터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공감 토크까지 진행을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잠시 쉴 시간을 드려야겠습니다. 이번에 플룻 연주를 들으면서 잠시 휴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플룻 연주가 역시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분은 2013년 공무원 음악 대전에서 금상을 수상하신 분인데요. 제주도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제주 성읍초등학교의 강유미 선생님이십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멀리 제주에서 와주신 강유미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리해 주십시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휴식처 같은 그런 쉼표 같은 연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주도에서 올라오신 강유미 선생님 고생 많으셨고요. 자, 오늘 마지막 공감 토크의 주인공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어떤 분이 나올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혁신 콘서트 마지막 공감 토크의 주인공은 바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님이십니다. 네, 무대 위로 자리해 주시고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40여 년간 삼성에서 인사 전문가로 계셨고요. 지금은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채용과 혁신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혁신처장 이근면입니다. 네, 먼저 예. 처장님의 그 강의를 좀 들어보면서 제가 추가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작할까요? 그 전에 제가 예. 그러면 질문을 또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네. 자, 오늘 주제에 맞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자, 여기 공직박람회는 공직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오늘 많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30년 후에 공직사회는 어떻게 바뀔 것 같고 또 그렇다면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그 30년 후가 좀 내다 보이시나요?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우리 30년 전에는 어땠었죠? 30년 동안에 우리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우리 30년 후에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우리가 30년 전 그 세대는 어떤 생활, 어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았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한 끼를 굶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 끼가 아니고 네 끼를 먹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성장하고 발전한 지난 30년을 우리 눈으로 보고 겪고 생활해 왔습니다. 앞으로의 30년은 대한민국이 어떤 변화와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미래의 변화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리 온다는 것이고 그것을 위한 준비는 작은 혁신에서부터 출발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작은 혁신에서 앞으로의 미래도 출발한다. 지금 말씀을 듣는 내내 의상이 참 잘 어울리고 정말 혁신적이어서 네, 그 말씀을 좀 오늘 처장님 의상 어떤가요? 참 예쁘지 않나요? 저한테 이 모습을 기대하지 않으셨나요? 저 모습, 네, 이 모습 보다가 이렇게 정말 의상에서부터 혁신을 보여주셨는데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심화학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비 공직자분들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마지막 공감 토크의 주제는 미래를 향한 혁신입니다. 박수로 처장님의 강의를 함께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 공직박람회의 캐치프레이즈는 대한민국 당신이 주인공입니다입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의 주인공은 이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몫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좋은 조타수이자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공무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출발점은 이제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는 늘 미래를 위하여서 혁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세 분의 공무원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한 분은 대금을 연주하는 공무원이었고, 한 분은 미술관을 운영하셨고, 한 분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세 분의 공통점은 아주 작은 것의 변화를 유도했고, 그 작은 것들에 대한 혁신과 변화와 차이점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줬다고 봅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상은 이렇게 많이 빨라졌습니다. 라디오 들으십니까 요즘? 195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불과 65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흑백 텔레비 1966년에 만들어졌었죠. 그럼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죠? 내 손 안에 세상에 있는 세상, 스마트 세상에 살고 있죠. 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을 담는 지혜와 정보와 지식이 이 속에 모두 다 있으면서 언제나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고 제공해 줄 수 있는 사회 속에 우리는 그런 변화된 사회, 그런 빠른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휴대폰의 변천사를 한번 볼까요? 불과 25년, 30년 만의 변화입니다. 벽돌만한 크기의 휴대폰을 들고 다니던 시기를 여러분 금방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 벽돌을 들고 통화를 했었죠. 그 당시 벽돌값 한 장이 자동차 한 대 값과 같았었죠. 지금은 얼마죠 이거? 요즘은 공짜 폰도 나와 있는 시대이죠. 왜 이 휴대폰에 이런 빠른 변화를 갖고 와서 내 손 안에 세상을 넣어줬을까요? 이것은 바로 기술의 발달이죠. 이 기술의 발달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미래로 쉽게 우리를 경험시켜주고 보내주기 시작합니다. 이 휴대폰 속엔 또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이 뒤에 숨어 있는 것은 통신 기술의 발달입니다. 이 휴대폰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라면 우리는 고속도로에 수많은 경부고속도로처럼 4차선이 아닌 5차선, 6차선, 10차선이라는 걸 달릴 수 있게 만들었죠. 그것이 요즘 얘기하는 LTE, 5G 이런 것들입니다. 바꿔 얘기하자면 기술의 변화가 우리의 생활과 미래를 바꿔주고 있는 거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30년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30년의 우리의 미래는 어디에 가 있을까요? 주택도 세멘트로 만드는 게 아니고 3D 프린터로 만든다 합니다. 노동과 놀이의 경계가 없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3D 프린트 큰 거 하나 사면 집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가 아키텍처, 건축가가 되고 누구나가 다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슈퍼컴은 어떻게 발전시켜 줄까요? 우리에게 슈퍼컴,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컴퓨터가 나온다면 우리는 어떤 세상을 맛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되면 사람이 너무 작아지는 게 아닐까요? 이제 평생 교육, 나이가 먹어도 우린 모두 다 100살을 바라본다 하는 겁니다만 100살을 살아가는 시대로 가고 있고 살아갈 겁니다. 그때는 개개인이 어떻게 준비하고 자기 지식을 만들어 가야 될까요? 아마 그때 공무원의 정년은 몇 살일까요? 공무원의 정년은 그때쯤이면 없어질 겁니다. 공무원을 하고 싶으면 100살이 돼도 우린 100살짜리 공무원을 만날 날을 미래의 꿈을 꾸게 됩니다. 자, 얼만큼 빠른가요? 지난 10년의 변화입니다. 포춘 50대 기업이라는 것이 불과 10년 만에 4분의 1이 교체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의 IMF 이후에 우리나라의 30대 기업 중에서 무려 16개가 우리 눈앞에서 없어졌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망했다는 거지요. 삼성전자는 어디쯤 있었을까요? 13년 전에는 세계 10위였었습니다. 지금은 세계 1, 2위를 다툽니다. 그럼 1등에서부터 10등 하던 그 회사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회사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망하거나 팔려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앞으로의 10년, 15년의 삼성전자의 미래는 어쩔까요? 현대자동차의 미래는 어쩔까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쩔까요? 이런 거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더욱이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15년 후의 일자리는 20억 개가 없어진답니다. 일자리가 40억 개 있다는데 20억 개 일자리가 없어진다면 여러분은 새를 향하여 쏠 때 어디를 보고 쏘십니까? 날아가는 새가 앉아있던 자리를 쏘십니까? 날아가는 방향을 예측해서 쏘시겠습니까? 우리의 일자리는,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우리의 평생 직업과 잡들은 날아가는 새처럼 미래를 향하여 쏘아야 된다는 것이죠. 10년 후의 일자리는 아직까지 60%가 탄생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10년 후에 아마 그대로 이 자리에 계실 분들이겠죠. 그 일자리는 누구를 위해 기다리고 있고 어떤 사람에게 준비되어진 자, 아니면 준비가 완료된 자, 아니면 준비를 따라가는 자, 아니면 준비를 예측하는 자, 그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살아남는 자리라고 그러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가 없어졌죠? 비행사, 운전기사, 이런 것들은 없어진다는 거지요. 무엇이 우리의 잡을 없애고 무엇이 일이 우리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운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이렇게 추첨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인생도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은 과연 휴먼 리소스라고 영어로 얘기합니다. 사람은 리소스일까요? 휴먼일까요? 누구나 갑이나 을이나 병이나 다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리소스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 아니면 못하는 일은 바로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세상이 소프트웨어 세상이 되고 로봇 사무관이 생겨나고 로봇 공무원이 생기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눈앞에 남아있는 것은 사람의 일은 남아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것을 갖추고 익히고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3포 세대를 지나서 N포 시대라고까지 얘기하죠. N포 시대 들어보셨죠? N포 시대를 살아가는 요령을 가르쳐 드릴까요? N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세상의 지침. 해보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어라. 권위에 도전하지 마라. 대학은 남들 다 가는 거다. 해외여행은 안전한 곳으로 가라. 일주일에 40시간 중 30시간은 땡땡이 치는 거다. 주택은 반드시 대출로 사고 평생 갚아라. 외국어 배우지 마라. 결국 모두 영어 쓸 거니까 책을 써볼 생각만 해라. 사업하는 것도 생각만 해라. 튀지 마라. 제대로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 여기에 잠들다라는 묘지명을 남기고 싶습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떤 삶, 어떤 인생, 내가 이 100살까지를 어떤 그림과 어떤 모습과 어떤 모양으로 나와 내 주변과 함께 살아가는가 하는 거죠. 진정한 나라는 어떤 걸까요? 엄마 말만이 진리는 아닌 거 아닌가요? 남들이 원하는 삶을 나도 그대로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미래라는 것은 누구의 몫일까요? 미래는 도전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앉아있는 새를 쏘면 되지 않죠? 어디를 향하여 쏴야 될까요? 창공을 향하여 쏜다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 창공은 새가 날아가는 방향입니다. 열정에 따라 자신의 재능을 사용해야 됩니다.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죠.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예, 혼자 있을 때 가능합니다. 평생 혼자라면 아무에게도 책임질 일도 없고 의무도 없다면
하고 싶은 일을 평생 이루지 않아도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이라는 것은, 사회에 나간다는 것은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의무가 존재하지요. 국가에 대한 의무, 가족에 대한 의무, 부모에 대한 의무 존재하는 것이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직업의 요건입니다. 평균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직업이라는 것을 갖다 주겠죠. 경쟁력이 없는 직업, 그 직업의 미래는 어떻게 보일까요? 미래를 향한 창의적 인재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이 창의적인 인재라는 것은 저 많은 전구 중에 불이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창의는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창의는 지식만으로서 오지 않습니다. 정보만으로서도 오지 않습니다. 지식과 정보를 적절히 비벼낼 수 있는 것들, 그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많은 간접 경험과 수많은 소양과 직접적인 경험들 속에서 싹 터오는 것이죠. 지식과 정보를 잘 버무려서 비빔밥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그것을 바로 지혜라고 얘기하고, 그와 같은 행동을 옮겨서 나온 결과를 우리는 창조라고 얘기하죠. 왜 인간은 창조적이어야 하는 것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창조적 혁신은 굉장히 어려운 것인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작은 혁신이 모이면 큰 혁신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혁신이 어려운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혁신은 언제 해야 될까요? 지금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작은 것들을 바로 지금 바꾸어 본다면 그것은 혁신의 첫걸음이고, 혁신을 향한 시작, 준비, 출발점에 서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혁신의 아이콘 잡스, 이는 어땠을까요? 그 이 유명하다는 잡스를 한국 사람 누구나가 알고 있는 잡스죠. 아인슈타인의 버금간다는 잡스를. 이 잡스도 한국이 없었다면 잡스는 이 세상에 존재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과 잡스의 어떤 차이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잡스는 한국이 없었다면 오늘날 잡스도 없습니다. 이유를 설명할까요? 세계 최초의 MP3는 대한민국에서 만들었습니다. 전산실에서 근무하던 몇 사람이 취미생활을 했습니다. 음악을 컴퓨터에 저장했다 들을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놀이삼아 하다가 어느 날 컴퓨터에 저장했다 음악을 재생해서 들을 수 있었죠. 테이프 레코더처럼. 그들이 회사를 만듭니다. 특허를 냅니다. mpman.com이라는 그 회사를 갖고 이와 같은 제품을 만들어내죠. MP3라는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이 MP3라는 제품을 갖고 우리나라의 모든 전자회사, 아이리버 이런 회사들이 세계를 향하여 팔기 시작했고, 이것은 전 세계에서 다른 회사들 따라서 팔기 시작했죠. 스티브 잡스 1972년에 리드 칼리지를 중퇴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책을 많이 읽게 하는 대학이었었죠. 그걸 중퇴하고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할까요? 애플 컴퓨터를 창업합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만들어서 9년 동안 잘 팝니다. 9년 후에 애플 컴퓨터에 위기가 왔고 창업자인 잡스도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고서 12년 동안 잡스는 이 일 저 일을 경험합니다. 10여 년에 애플이 진짜 위기에 도달했을 때 다시 잡스가 들어가서 또다시 영광이요 또 한 번 하고서 컴퓨터를 만듭니다. 맥이라는 컴퓨터를 만들지요. 그러나 상상외로 그것이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잡스의 머리에 스치는 생각은 어떤 거였을까요? 잡스가 만든 것, 그때 잡스를 구원하고 애플을 오늘을 만들어준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아이팟이었습니다. 자, 최초의 MP3와 아이팟의 차이점은 검은색이 하얘졌다. 디자인이 좀 더 가늘어졌다. 얇아졌다. 창이 넓어졌다. 그리고 동그란 무늬를 집어넣었다. 그 외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여러분은 잡스가라면 이거 못하시겠습니까? 스티브 잡스가 한 것은 저와 같은 작은 혁신의 변화였었죠. 그것이 아이팟을 만들게 됐고
아이폰을 만들어내고 IT레비를 만들게 되고 ITV를 만들고 아이워치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듯 작은 생각의 변화가 혁신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혁신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례에 보듯이 작은 것이라도 일단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혁신의 출발점이죠. 혁신은 어디서 찾느냐?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그 유명한 장윤주라는 모델입니다. 10년의 노력 끝에 우뚝 선 모델이죠.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어떻게 당신 같은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누군가 합니다. 그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무엇부터 할지 모르는 내 방부터 청소. 네 방을 청소해내는 것이 너가 성공의 지름길로 가는 첫걸음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 방부터 청소해가 왜 장윤주의 오늘을 만들어줬을까요? 자기 방을 자기가 청소할 수 있는 사람. 무슨 사람일까요? 늘 여유를 갖고 준비하고 자기 관리를 한다는 얘기겠죠.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성공의 지름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혁신이란 의외로 쉽습니다. 혁신이란 멀리서 찾지 않습니다. 가까이서 찾습니다. 혁신은 작은 것을 변화하는 것이고 무엇부터 변하냐? 나의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준비하는 자가 아니 준비된 자의 세상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당신의 꿈이 그 무엇이든 간에 날개를 다는 것은 오늘 바로 지금 실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혁신의 출발점이자 혁신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현장에서 아주 글로벌 기업에서 40여 년간 계셔서인지 지금 공직자가 되신 인사혁신 처장님의 그 공감 토크가 정말 더 공감이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질문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그러시죠. 네. 자, 이근면 인사혁신 처장님께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네. 맨 앞에 계신 분께 한번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좀 분들께는 쉬운 걸로 살살. 네, 처장님의 사인이 담긴 친필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혁신에 대한 강연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최근 한 통계 설문을 따르면은 이제 구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리고 꿈꾸는 직업 1위가 이제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공직 인사를 담당하시는 처장님 입장에서 좀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좀 많은 인재를 만날 수 있다는 기회 측면에서 기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 선호하는 이유 1위를 보면은 안정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 발전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이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직을 준비하는 구직자나 청년들이 공직에 대한 자세가 안정성뿐만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이나 직업 간의 혁신을 가져야 할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예, 공무원의 안정성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공무원의 안정성을 해치진 않습니다. 단 국민이 바라는 안정성이어야 하지요. 공무원 스스로가 느끼는 안정성이 아니에요. 국민은 어떤 공무원을 안정성을 부여해 줄까요? 자기 직분을 다하고 청렴하며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가에 애국하는 공무원을 국민은 희망할 겁니다. 그런 공무원은 절대로 국민이 안정성을 부여해 주겠죠. 만일에 그 반대라면 국민이 계속적으로 안정성을 부여해 주진 않을 겁니다. 왜? 이제 공직도 국민에게 봉사하는 눈높이가 국민의 눈높이가 달라졌다는 걸 인정해야 되죠. 국민들이 요구하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공직의 눈높이는 전과 다릅니다. 무조건적으로 공직에 있는 그 수준을 민간도 국민도 이미 가 있습니다. 공직에서 시행하는 모든 규정, 법률, 지침 이 속에 있습니다. 정보가 누구에게 공정하게 와 있습니다. 확인하고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상의 확립, 이것이 미래의 공무원상이고, 그런 공무원은 아마 되고 싶은 공무원이 될 겁니다.
어떤 직종보다 봉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공무원 반드시 탄생합니다. 일한 만큼 대접받는 공무원, 국민에게 존중받고 사랑받는 공무원이 미래의 공무원상이 될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공무원이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정성을 포함해서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또 잘 어떻게 보면 더 공감을 살 수 있는 그런 공무원, 미래 공무원 기대해 보겠고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아, 아주 갑자기 많네요. 질문이 늘죠? 네, 말씀하시죠. 네. 안경 쓰신 분, 네,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의 마음가짐은 직분을 다하는 거랑 국민 봉사라고 하는데요. 근데 자신은 그러려는 마음이랑 혁신하려는 의지가 있는데 주변 상황이라든지 또 위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그쪽에서 좀 제동을 가하거나 그랬을 때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공무원의 문제점은 공무원 스스로만 갖고 있는 걸까요?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지금 지적한 대로 주변이나 윗사람의 문제일까요? 이 부분은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됩니다. 공무원을 공무원스럽게 만드는 사회적인,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한국을 빛낸 음악인, 미술인, 체육인 있죠? 머릿속에 기억나실 겁니다. 대한민국을 빛낸 공무원 누가 있습니까? 아십니까? 우리는 예술인, 음악인, 미술인 기억합니다. 왜 우리는 대한민국 70년 세월 속에 아무도 한국을 빛낸 공무원은 기억하지도 알지도 선정되지도 않았을까요? 이것은 사회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지요. 과연 공무원은 국가를 이만큼 발전해 오는데 공로는 없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시각도 이제는 우리 집에 키우는 식물이라 하더라도 미워하고 욕하면서 키우는 거하고 사랑하고 이뻐하면서 키웠을 때 다르다 그러죠. 공무원이 100만입니다. 100만 모두가 다 나쁜 공무원일까요? 아니면 그 중에 상당수는 착한 공무원일까요? 나쁜 공무원은 우리가 벌을 주고 잡초를 뽑아야 되지만 대다수의 착한 공무원은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들을 응원해줘야 우리가 좀 더 나은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겠죠.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시죠. 동의 안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없죠? 예. 네, 동의하신다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자, 아까부터 마지막으로 저 학생들이 궁금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마이크 넘겨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어떤 점이 궁금할까요? 작은 혁신부터 시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장윤재 씨가 말씀하신 자기의 방부터 청소하라는 말씀 말고 저희 같은 청소년들이 어떤 정신과 태도를 가지고 작은 혁신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방은 깨끗한 것 같습니다. 네. 방은 깨끗이 치웠죠? 네, 그래서 입을 다들- 정리하고 나와서 어머님이 암소리 안 하시죠? 네. 학교 갔다 와서 옷을 벗어놓으면 잘 개켜서 걸어놓죠? 그렇게 할 거라고 믿고 네. 예를 들어 드릴게요. 화장할 줄 아세요? 알죠? 화장법을 배웠나요? 화장을 예쁘게 하는 건 뭘까요? 화장법을 배우는 겁니다. 맞죠? 네. 화장을 예쁘게 하는 것은 화장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냥 주변에서 보고 그냥 눈대중으로 배워서 하는 화장보단 잘 배워서 하면 훨씬 아름답고 자기에게 어울리는 화장을 할 수 있겠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좀 더 여러분 앞에 주어진 것을 조금 깊이 있게 알고 노력하고 그걸 자기 걸로 만드는 거지요. 곁눈질 하지 말고 따라하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꼭 해야 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을 깊이 있게 다뤄가는 것. 그게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까? 네. 책을 보고 공부하세요. 지금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박수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정말 멀리서 답을 찾을 게 아니라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잘 해보라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자, 처장님 마지막으로 지금 예비 공직자분들 아주 많이 있습니다. 교복 입은 학생분부터 지금 사회 준비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은데요. 희망 메시지 주신다면 누구보다도 용기를 얻어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의 가장 훌륭한 배우자는 누가 될까요? 공무원이 될 겁니다. 공무원은 반드시 국민에게 사랑받게 될 겁니다. 공무원은 반드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세상이 올 겁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이 와야 우리 아이들과 손자들이 좋은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에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공무원을 말을 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공무원을 만들라는 시대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죠. 단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작은 목소리가 다 함께 울려 나오면 그것이 합창으로 바뀝니다. 작은 목소리에 합창을 한다면 우리는 좀 더 좋은 공무원의 나라, 좋은 국민의 나라, 좋은 대한민국을 우리 같이 만들면서 우리 아이들과 손자들의 좋은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을 굳건히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미래의 공무원이 가야 할 길이고 공무원이 바라봐야 되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공직자의 미래가 더욱더 밝아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공감 토크를 진행해주신 자, 이근면 인사혁진 처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가자. 파이팅입니다. 네. 네, 이제 준비한 시간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네. 자, 도전과 혁신은 언제나 어디서나 존재하지만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용기를 갖고 꾸준히 노력을 한다면 이 다음 도전과 혁신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장세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